반갑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예. 시험 한번 안 보셨어요? 처음. 자, 오늘 그럼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제 민법에서 어떻게 민법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한 장을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우리 기출분석 있죠? 기출분석. 그래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13회, 14회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료가. 그러면 맨 끝에가 22회, 금년도가 22회예요. 금년도가. 그럼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민법의 내용인데 그 22회 빈칸으로 적혀 있죠? 예, 그건 좀 이따 이제 메꿀 거고요. 자, 칠판 한번 보셔요. 민법 공부. 일단은 우리가 공부하는 게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죠. 그래서 1차 과목이 뭐죠? 1차 과목이 두 과목이에요. 민법하고 부동산 학개론이에요. 학개론. 그리고 2차 과목이 뭐죠? 2차 과목이 부동산 공법. 그 다음에 중개사법, 세법, 공시법. 그럼 여기 보면 이 2차 과목은 다 뭐죠, 이게? 네, 법이잖아요. 그죠? 이 2차 과목은 다 법인데 그 법의 공통인 기본적인 법이 뭐예요?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 공부를 해야, 법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2차 과목의 법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예, 민법이 중요하다. 민법이.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 학개론은 특히 여자분들이 좀 어려워들 하셔요. 부동산 학개론은. 왜냐하면 이 학개론은 계산 같은 거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계산 문제 등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들 약해 하셔요. 근데 보면 성향이 이제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학개론을 잘 하시는 분은 민법을 조금 못 하시고 또 민법 쪽을 잘 하시는 분은 요걸 조금 못 하시고. 그러면 민법하고 학개론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 학개론은 일종의 우리 국영수 과목에서 요게 수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좋아요. 그럼 민법은 뭐냐? 국어라고 보시면 돼요. 국어. 아니면 영어.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국어라는 것은 문장의 논리가 있어요. 문장 논리. 글의 순서. 그런 국어적인 지식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왜 영어 같냐면 이 법이라는 게 법률 용어잖아요. 그죠? 법률 용어니까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 용어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사실 1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 쪽을 조금 이렇게 수학 쪽으로 좀 트이신 분들은 학개론이 좀 강점이고 대신 이제 국어적인 논리, 그 다음에 영어적인 이제 외국어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민법은 좀 어려워요. 접근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문제는 이제 이 공법 같은 경우도 2차 과목에서는 가장 어려운 편에 해당해요.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많이 얻어가지고 공법에 이제 보충을 해주죠. 중개사법은 비교적 내용이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법하고 공시법은 뭐, 이거는 사실 그렇게 이 과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합쳐서 40문제가 나오니까 이 두 개 합쳐서 40문제, 40문제, 40문제예요. 근데 이제 세법도 그렇고 공시법도 그렇고 좀 어려워요, 이 부분도. 예, 이 부분도.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2차 과목에 이제 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법의 기본적인 지식을 여기서 습득을 하셔야 된다. 요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민법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 과목인가? 민법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갑이 태어났다 그러면 성장해서 을려와 혼인을 합니다. 뭐를 해요? 예? 예, 혼인을 해요. 혼인이 뭐죠? 혼인? 결혼. 근데 결혼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혼인이라고 해요. 법에서는. 혼인 그러면 혼인한다 그러면 이거는 법률적인 혼인이 있어요. 그거는 혼인 당사자 간의 혼인에 뭐예요? 예,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돼요. 의사의 합치. 당사자가 혼인한다는 의사를 가지고서 합의한 다음에 혼인 신고를 해줘야 돼요. 이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률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법률혼. 혹시 혼인하셨어요?
하셨겠죠? 예. 그리고 법률적인 혼인을 했다 그런 말은 혼인했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사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신고가 된 혼인을 했느냐 이런 말이에요. 예, 혼인신고. 근데 법률혼이 아닌 혼인도 있어요. 법에서 얘기하는 혼인은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데 법률혼이 아닌 혼.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사실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혼. 사실혼. 그러니까 사실상의 혼인이다 그러면 이건 뭐가 빠진 거냐면 혼인신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두 개 차이가 있나요? 있죠. 혼인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신고가 중요한 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고되지 않은 혼인이다. 이걸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부부로 인정이 되나요? 안 되나요? 부부로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인정이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같이 살부비고 사니까 부부로 인정은 되는데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서로 간에 상속이 안 돼요. 상속이 안 돼요. 재산이 섞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재산 상속이 가능한데요. 배우자끼리도. 근데 일방이 사망을 하면 다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혼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을 못 받아요. 상속을. 그러면 일부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경우도? 일부러 사실혼으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왜냐하면 황혼에 요즘에 이혼 다시 재혼하는 게 돌싱, 돌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돌총 그러고 그게 상당히 이게 많아졌어요. 주변에도 왕왕 일어나요. 그런데 황혼에 재혼을 한다라고 생각해봐요. 각자 자식들 다 있는데 황혼에 재혼을 한다. 근데 만약에 혼인 신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재산이 섞이죠. 그러면 자식들끼리 이제 어떻게 돼요? 두 파로 나뉘어서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같이 그냥 말년에 우리 그냥 좋게 살자 둘이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가능한 얘기죠. 예. 그래서 혼인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혼인한다 그러면 어떤 혼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혼인이에요? 법률혼. 법률혼을 얘기하고 사실상의 혼인이다 그래서 일줄여서 뭐라 그래요? 사실혼. 그러나 판례는 이것을 부부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공부하냐면 법률 용어 공부하는 거예요. 법률 용어. 그 다음에 혼인했다가 헤어질 수도 있나요? 헤어지면 뭐라 그래요? 네, 이혼이다 이렇게 그래요. 이혼.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을 이혼한다 그러잖아요. 이혼도 마찬가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혼 신고가 들어가야 된다. 이혼 신고.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혼도 신고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혼인하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자, 혼인을 하게 되면 가족이 이제 만들어지죠. 가족이 만들어져요. 가족이 만들어지면 이제 무슨 관계가 생기냐면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부모와 자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부모와 자라고 했을 때 이 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혈연 관계죠. 무슨 관계요? 예? 혈연 관계. 혈연 관계가 뭐예요? 혈연. 혈연 그러면 혈이 뭐예요? 혈? 피로 맺어진 인연관계다 그런 말이에요. 혈연관계. 그죠? 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륜이고 뭐가 하여튼 피로 맺어진 거예요. 이런 관계를 우리 법에서는 혈연관계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그러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친척인가요? 친척? 아니에요? 친척? 우리가 친척이라는 말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고요. 친족이라고 합니다. 친족 관계인가요? 이에요. 예. 친족 관계 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잘못 쓰는 용어들이 꽤 많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친족. 그러면 친족 관계에서 부모와 자는 혈연 관계인데 부모가 자식에게 권리를 가질 수가 있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애가 말 안 들으면 줘 팰 수 있어요, 그냥? 패도 돼야 안 돼요? 된다고 해줘요. 패도 돼요? 네. 그런 권리를 뭐라고 하죠? 부모의 자식에 대한 권리?
친권이라고 해요. 친권. 친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식에 대한 권리, 친권. 그 친권은 징계권, 양육권 등등등 부양 이런 것들이 다 부모와 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고 있어요? 예. 근데 애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애가 없으면? 낳아야 되는데 안 나오면? 데리고 오죠? 데리고 오는 걸 뭐라 그래요? 입양이라고 해요, 입양. 이 입자가 들립자예요. 그래서 들여온다 이런 뜻의 입양입니다. 입양. 근데 들여온 애가 말을 안 듣고 괜히 들여온 것 같아요. 그럼 내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파양. 입양을 파괴했다 그래서 파양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양. 그러니까 만나고 헤어지고 새끼 낳아서 키우고 없으니까 대들고 오고 내쫓고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민법이. 그래서 민법이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민법이 백성민의 법법자인데요. 시민들 간의 법인데 이 민법은요. 내용이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1118개 조문이 있고 지금 현재 2011년에 개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개정된 부분. 그 개정된 부분의 시행은 2013년이에요. 2013년 개정된 부분이 개정 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개정 법률이 시행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보는 해는 언제예요? 2012년이죠. 내년에 시험 보셔야 되잖아요. 내년에 시험 본 다음에 미성년 제도가 바뀝니다. 이제 성년후견 제도로 바뀌어요. 예. 성년후견 제도로 바뀌게 되면 내년에 안 되면 다시 공부해야 돼요. 하여튼 지금 현재 바뀌고 있어요. 다만 시행은 이때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민법이 양이 상당히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상당히 양이 많은데 그래서 그 많은 양을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덩어리로. 제일 큰 덩어리가 뭐냐면 제1편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덩어리니까 제 몇 편? 예, 2편. 그 다음에 제 3편, 제 4편, 제 5편 해서 5편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요. 덩어리를 분류할 때. 그러면 지금 현재 민법에서요. 이 부분 혼인에 관한 내용, 이혼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부모와 자, 입양, 파양과 관련된 내용 이러한 내용, 이거 외에도 이제 친족회라는 게 있어요. 친족회. 이게 친족회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친족회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친척들의 모임이 아니라 법률상의 친족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규율하는 법이 민법 제5편, 4편입니다. 민법 제4편에서는 친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4편, 네 번째 덩어리를 이름 붙여서 무슨 법? 친족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족법. 이해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친족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친족이 뭐냐? 그랬을 때 친족이 뭘까요? 친족. 방금 전에 봤지만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친족이죠? 네. 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족. 근데 가족인데 그 가족의 법률상의 범위가 있어요. 가족의 범위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친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친족. 이게 이제 여러분 이건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그 다음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그 다음에 플러스 배우자. 이들이 친족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럼 혈족이 뭐예요? 혈족. 혈자가 무슨 혈자라고요? 피혈자. 그러니까 피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배우자. 그러면 제 형제다 그러면 제 혈족이죠. 제 아버지다 그러면 혈족이죠. 제 아들이다 그러면 혈족이죠. 그들의 배우자가 다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요. 네.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저라 그러면 저 와이프의 혈족들. 이 사람들도 친족이에요. 근데 이들을 특히 혼인관계로 맺어진 친족이다 그래서 혼인관계로 맺어진 친족, 인척관계 그래요. 그래 친인척 그러잖아요. 인척이 뭐예요?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관계. 인척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니까 저 와이프의 혈족, 아버지의 계모. 이해되셨어요? 근데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빠져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그러니까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친족 관계가 아니에요. 혈족이니까 제 동생의 배우자. 그 사람의 동생. 그래서 겹사돈이 가능한 거예요. 겹사돈.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제 혈족, 제 여동생의 배우자. 남편의 혈족. 누나. 이해되셨어요? 이들은 친족이 아니에요. 겹사돈이 가능한 거예요. 겹사돈 알아요? 겹사돈? 예? 겹사돈. 겹사돈 그러니까 겹사돈 이렇게 돈이 아니라 사돈이에요. 돈인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이 A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A. 여러분의 혈족이 B. 친동생이에요. 그죠? 친동생. 혈족이죠. 그자의 배우자. 배우자니까 C라는 C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남동생을 데리고 있는데 남동생이 혼인했어요. C녀. 근데 또 이 집은 갑이라는 사람 집안에서 아주 아리따운 여성 C, D녀가 딸만 둘인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남동생이 혼인을 한 사람하고 그 혼인한 이 여성의 언니하고 여러분하고 혼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잖아요. 친족이 아니에요. 이해되시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겹사돈이 가능하다. 상당히 중요한 지식이에요. 드라마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자, 여기까지 내용이 우리가 친족을 얘기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민법 제 5편이 있어요. 5편. 4편 다음에는 몇 편 나와야 돼요? 5편. 근데 5편이 무슨 내용이냐면 5편의 내용은 상속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상속법.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속법. 자, 상속이다 그러면 상속 했을 때 이 속자가 무슨 속자냐면 이어받을 속자예요. 이어받을 속. 그러니까 상속한다 그런 말은 받는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예? 상속한다는 말은 받는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지금 공부한 대로 하셔야 돼요. 상속했다 그런 말은 받았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예? 받을 속이니까 상속했다 그 말은 주었다 받았다 어느 여기대로 여기 쓴 대로 하셔야지. 자꾸 왜 반대로 하세요? 받았다. 상속했다는 말은 받았다예요. 예? 받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거 지금 공부 이제 조금 여러분이 하신 분들은 느낌이 와요. 이거 기본 용어지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금년에도 이 문제 나왔어요. 금년에도 이 문제.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거 있어요. 그냥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권대리라는 데서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사망을 해서 얘가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얘는 상속인. 사망한 사람, 죽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비상속인. 이 사람의 지위를 뭐 한 거예요? 상속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무권대리로서 무효 주장할 수 있겠느냐? 무효 주장할 수가 없다. 신의 측에 위반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내용을 다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 이렇게 나와요. 금년도도 이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상속한 경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업 시간에 표현할 때도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을이 사망을 해서 갑이 넘겨받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추인할 수가 있거든요. 추인 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을이 사망해서 갑이 받았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갑이 을을 상속한 경우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놓쳤네, 이게. 봐봐요. 그러니까 상속, 그러면 받았다, 주었다. 받았다. 자, 그럼 을이 상속했다, 그러면 을이 뭐 한 거예요?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 갑이 상속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갑이 받았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갑이 상속했다, 그러면 갑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망한 게 아니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걸 이해하시려면 봐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백날 이것만 하면 이거 설명하면 알죠. 근데 글로 나오면 못 풀잖아요. 금년에도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금년에도. 예?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기초를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초.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은 맞아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죠. 어쨌든.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누가 받았냐 줬느냐 이 얘기가 문제로 나왔을 때 이것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시고 지금 여기도요. 이게 노림수가 많아요. 이런 문제가 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것들이에요. 다.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어쨌든 말이에요. 상속법에서는 일단은 상속을 알아야 되는데 갑이 사망을 했고 갑의 자식인 을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갑의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상속 받는 것을 당했으니까 뭐라 한다? 피상속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은 피상속인이 되는 거야. 속자가 받았다라는 뜻이니까 피는 받는 것을 뭐 하는 거다? 당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글로 표현할 땐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거를. 글로는. 갑이 사망해서 을이 넘겨받았어요. 얘가 자식이에요. 자식이 상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글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갑이 을을 상속했어요? 을이 갑을 상속했어요? 갑이 을에게 상속해줬다? 그러니까 민법이 어렵다는 거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용하고 여러분 이 말하고 그래서 이게 국어 같은 느낌도 있고 영어 같은 느낌도 있는 거예요. 예. 갑이 을을 상속했다예요? 을이 갑을 상속했다예요? 자, 받았다. 누가 받았어요? 예? 받았다. 그러면 누가 받아요? 을이 받았죠? 을이. 받았다를 한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상속했다. 이런 말이죠. 예? 누가? 을이. 누구를? 갑을 받았다. 또 놓쳤어요. 다시. 상속했다라는 말은 받은 거죠. 새끼들이 받죠? 새끼들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받은 거죠? 상속은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죠? 받았다를 다른 말로 상속했다. 상속한 거예요. 받았다를 상속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속이라는 게 이어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뭐예요? 예? 상속한 거예요. 상속했다. 누가 상속한 거예요? 을이 받았으니까 을이 받았다. 바꿔 표현하면 을이 상속했다. 누구를? 갑을. 아니, 뭐, 시작도 하는데 벌써부터 그래요. 이건 기본이라니까, 기본. 이게 기본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사망한 사람은 피 흘리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피상속인이에요. 사망하면 피 흘리면서 사망하니까 피상속인. 예,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이 상속을 얘기할 때 그럼 누가 상속을 받느냐? 여기 봐봐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누가 상속을 받느냐 그거죠? 그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상속인. 상속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상속인이 누구냐. 상속인의 범위. 아무나 상속받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 여러분 상속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상속이 이루어지려면. 상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상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니,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옛날 얘기인데, 20년 전 얘기예요. 제가 법대를 갔어요. 20년 전에, 21년 전에 법대를 갔는데, 그 법대를 가니까 왠지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제 앞에서 법률 얘기를 막 하고 싶어 해요. 저희들은 법대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법대 갔다고 법을 다 알아요? 1학년이 뭘 알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막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빚이 많다는 거예요. 빚이 많아요. 근데 그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
난 어떤 A라는 아버지가 빚이 많은데 그 자식들이 이제 그 제 친구의 친구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법률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그랬더니 툭하니 제 친구 녀석이 그 공대 출신이거든요. 그 지금 공대에 다니는데 야 상속 안 받으면 돼. 걱정 마. 상속 안 받으면 돼. 당장 지금 빚이 많아서 자식한테까지 이게 청구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상속 안 받으면 돼 이러는 거예요. 어설픈 지식이 사람을 잡아요. 상속을 안 받으면 된다는 건 상속이 진행이 되어야 그 이후에 받든 안 받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인데 상속을 안 받으면 된다는 게 도대체 말이에요, 막걸리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전달이 돼요? 상속이 이루어지려면 전제 사실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전자에서 상속이 이루어져요? 누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걸 뭐라 그래요? 예? 뭐라 그래요? 피상속인의 뭐가 있어야 돼요? 사망이 전제됐을 때 뭐 하는 거야? 상속이 개시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상속이 개시되는 거지.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을 받든 안 받든 그런 얘기를 해요. 전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법 공부하면 자꾸 따져요, 이렇게.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은 뭐 그냥 알아서 새겨 들으면 되지 왜 트집을 잡느냐 그렇지만 생활 관계에서는 그렇지만 문제 풀 때는 다 트집 잡아야 돼요. 글자 하나 가지고 틀리게 만드니까. 을하고 갑하고 자리 바꿔놓으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은 아우 헷갈려. 이거 민법 어려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용어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이렇게 따져주고 따지셔야 돼요, 민법은. 아시겠죠? 그럼 상속이 개시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상속이 시작된다는 말이죠. 자, 상속 개시 시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상속 개시 시점은 언제다? 피상속인의 사망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속이 개시됐다라는 말은 피상속인이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죽었다. 그렇죠. 아버지 죽었다. 이게 말이 돼요. 죽어야 뭐야? 상속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언제가 상속 개시 시점이냐? 피상속인 사망 시점, 사망 확인 시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법을 얘기할 때 법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느낌이에요. 지저분하고 아주 그냥 투쟁적이고 핥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법이 왜 있겠어요? 서로 좋고 행복하고 미소 지으면 법은 필요 없어요. 법은 아주 지극히 안 좋을 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법이라는 거예요. 법을 들먹인다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법을 들먹인다는 건 뭐예요? 예?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하고. 예. 아시겠죠? 어제 이제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전에 공부했던 거를 이제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대요. 그 이유는 즉슨 세입자하고 이제 대판한 거예요. 세입자가 막 욕을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그냥 탁 끊었다고.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고 하면서 서로 확실치 않은 법의 내용을 막 확실하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공인중개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발톱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입자를 올과맬 수 있는 발톱인데, 그래서 저한테, 여차저차 해야죠. 각 명도 청구하고, 손해배상 전부 청구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참으세요. 그랬어요. 아는 분이 참으세요. 네. 이해되세요? 네. 법은 발톱이란 말이에요. 함부로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상대방이 긴장하잖아요. 법 모른다 그러면 왠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안다 그러면 왠지 저 인간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법을 운운하는 게 사실은 별로 좋은 모습들은 아니에요. 이게. 자, 어쨌든 상속인의 범위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무슨 표현이냐면 누가 상속을 받느냐 그런 얘기예요. 누가 상속을 받느냐. 예? 그러면 첫 번째 제 1순위 상속인이에요, 피상속인이에요? 힌트 이거 얘기하고 있대요. 그렇죠, 상속인. 그럼 1순위가 있으면 몇 순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또 몇 순위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몇 순위? 제? 예? 4순위 상속이. 이렇게 돼 있어요. 순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순위는 뭐냐면 제1순위 상속인이라면 이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근데 1순위가 없으면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2순위로 넘어가고 2순위가 없으면 3순위 얘만 받아요. 3순위 없으면 4순위가 받고.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순위예요. 근데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뭐하고 또 섞이냐면 우선 변제권하고 섞여요. 이거는 우선 변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선 변제는 1번이 먼저 가져가고 남으면 2번 가져가고 남으면 3번 가져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건 그거 아니에요. 1번 가져가고 남으면 이게 아니라 1번이 있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상속은. 근데 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 2번으로 가는 거고. 왜냐면 1번이 없으니까. 얘도 없을 때 1번, 2번이 없을 때는 3번으로 가고 이것도 없을 때는 4번으로 가고. 그럼 여기도 없으면 어떻게 되니? 정말 혈혈 단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때는 특별 연고자가 있어요. 특별 연고자에 대한 분여 그래요. 재산을 나눠준다 그런 말이에요. 특별 연고자에 대한 분여. 이 A라는 사람이 사망할 당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그 이전에 살아생전에 특별한 연고자가 있었다 그러면 그들에게 먼저 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특별 연고자에 대한 분여. 그게 없었다. 특별 연고자도 없어요. 그러면 국가가 꼴깍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재테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재테크. 노인 공경하고 특히 특별 연구자도 없는 분들, 예? 공경하고 친절하게 해주시고 하면 그분이 언젠간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꼴깍하는 거죠. 여기서 특별 연구자.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 연구자 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분들은 자신이 판단해 보니까 돈은 좀 모아놨어요. 평생 몇 억이든 몇십억이든 모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없잖아요. 속단 날로 제가 혼자 있는데 아무도 특별 연구자가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죽었을 때 제가 죽는다 그러면 누가 저 처리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길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차라리 어떻게 해요? 계산 때려보니까 이거 그래 기부하자. 기부하자. 어디다가? 학교에다가. 학교 다닌 적도 없었지만 그럼 어떻게 해줘요 그들이? 학교는 고맙죠. 돈을 주니까. 그럼 이제 뒤에 장례하고 이제 치러드려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다 계산이 쓰는 거겠죠? 계산 없는 기부가? 정말 엔젤 기부 그런 게 많이 있을까? 별로 없을 거예요. 삐딱하게 봐서 죄송해요. 예. 법을 강의하면 삐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순위 상속인이 누구냐 그러면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입니다. 2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예요. 4순위는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에요. 단어가 좀 어렵죠. 그런데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을 얘기했을 때 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접목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양한 수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건데 그럼 그 다양한 걸 얘기하려면 A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B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관없이 전부 같이 적용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리뭉실하게 다 적용시킬 수 있는 단어를 쓰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일단은 직계라는 개념부터 봐요. 직계. 반대말은 뭐죠? 반계예요. 그러면 갑을 기준으로 갑이 본인 기준으로 했을 때를 봐요. 갑이 을려와 혼인을 합니다. 혼인을 해요. 그러면 갑과 을은 무슨 관계? 인척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인척.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아시겠죠? 예. 인척 관계예요. 촌수는 무촌이에요. 촌수는. 근데 갑 본인이 있을 때 갑의 부와 모가 있단 말이에요. A, B가 부모예요. 부모. 부모는 몇 명이에요? 둘이에요. 둘. 예, 둘. 그럼 갑하고 부모와의 관계는 수직 관계죠.
즉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온 거죠. 그죠? 세대수가 다르죠. 예? 예. 세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대에서 이 세대로 넘어왔다. 그 세대수 한 칸 넘어왔을 때 1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몇 촌? 1촌. 근데 부부 간의 관계는 촌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촌이 됩니다. 그럼 이 갑 밑으로 C하고 D라는 자식들이 있었다. 그러면 부모하고 자식 간의 수직 관계, 이 관계에서 무조건 몇 촌? 1촌. 그러면 CD하고 AB, 얘는 얘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본인 밑으로 자식, 그 위로 부모. 그러면 1촌, 1촌이니까 얘하고 얘하고 둘이는 세대수를 합쳐요. 따라서 몇 촌 관계예요? 2촌 관계가 돼요. 이렇게 되면 직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수직으로 내려가는 계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직계가 되는 거예요. 직계. 그런데 갑하고 말이에요. 병이 동생이에요. 동생의 부모는 어떻게 돼요? A, B죠. 여러분 동생이란 말이에요. 또는 여러분 형이에요. 여러분 언니 누나란 말이에요. 그럼 이 병이라는 이 사람은 부모가 같잖아요. 그죠? 그럼 부모하고 이 사람 간은 무슨 관계예요? 아니 무슨 계? 역시 직계예요. 직계. 그죠? 직계. 그럼 이들은 몇 촌이에요? 1촌. 그럼 우리가 촌수 계산은요. 촌수라는 건 어떻게 따져주냐면 공동 선조에 이르는 세수의 합을 뭐라 합니까? 촌수라고 얘기해요. 공동의 선조에 이르는 세대수의 합을 촌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건 법률 용어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병하고 갑하고 공동의 조상은 누구예요? 제일 빠른 공동조상 AB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갑하고 AB 사이 1촌이고 병하고 AB 사이 1촌이니까 두 개 세대수의 합을 더하면 몇 촌? 2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래 세대수의 합을 촌수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하고 병하고는 공동선조까지는 같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 이 사람이 옆으로 가는 거죠. 옆으로 가면 뭐라고 한다? 반계라고 한다. 반계. 수직으로 내려가는 관계에서는 무슨 계? 직계. 옆으로 가는 관계에서는 반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계.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반계 혈족이 되죠. 자 그럼 여러분하고 여러분 동생은 몇 촌? 1촌 합치니까 2촌. 그러면 여러분 자식하고 여러분 동생하고 합치면 여러분과 여러분 동생과 여러분 자제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제분의 공동선조, 둘의 공동선조는 이쪽이 아니죠. 여기잖아요. 그러면 자식하고 부모 간의 관계는 2촌, 그리고 부모와 병과의 관계는 몇 촌? 1촌. 합치면 따라서 뭐라 그런다? 3촌이라고 얘기를 한다.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삼춘이야. 춘 아니에요. 춘. 삼춘 그러면 안 돼. 뭐예요? 촌수가 3촌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한자는 뭐라 그래요? 예? 숙부, 숙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숙부, 숙모. 이모, 고모. 아시겠죠? 예? 그러면 CD 입장에서는 외가 쪽도 마찬가지예요. 외가 쪽. 이건 아빠 쪽이고 CD 입장에서 아빠 쪽이고 엄마 쪽에 역시 뭐야? 예? 옆으로 가면. 예. 아니지. 그러니까 외가 쪽도 마찬가지 촌수는 똑같이 계산한단 말이에요. 아빠하고 같이. 엄마는 엄마의 부모님이다 그러면 조부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여기는 조부고 이쪽은 외조부. 엄마를 바깥으로 해요. 바깥으로. 외조부. 그 이쪽에 엄마의 삼촌이다 그러면 이모라고 하는 거고 아빠의 삼촌이다 그러면 고모라고 하는 거고. 이해되는 중이에요? 예. 그러면 비속은 뭐냐면 이 사람의 세대를 기준으로 내려가는 친족 관계다 그러면 천할 비자를 써요. 위쪽으로 간다 그러면 존귀할 존자를 써서 존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 가면 존속, 내려가면 비속. 위아래로 가면 직계, 옆으로 가면 반계. 반계는 쉽게 말하면 형제지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 와이프 쪽 또는
갑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편 쪽에, 이쪽에 있는 사람을 인척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쪽은 다 피로 섞여 있잖아요. 그 피가 어디 가요? 그 피가 섞이죠? 이 관계는 무슨 관계? 혈족. 합쳐서 친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부할 게 많죠. 근데 우리 시험범에서는 요 1순위, 2순위만 기억하시면 돼요. 1순위, 2순위. 자, 그러면 1순위가 누구라고요? 비속. 2순위가 존속이죠. 그럼 잘 생각해 봐요. 왜 애가 먼저 받고 부모가 늦게 받느냐 이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애가 있으면 애가 먼저 받아요. 그럼 부모는 못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맨날 부모가 사망을 하니까 그 자식이 상속인이 된다. 지금 이런 생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사망을 할 수도 있나요? 자식이 먼저? 그럴 수 있다고 해줘야. 아니, 그러니까 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이 갑이에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부모님도 지금 계시는 입장이고 자식도 있는 입장이고 재산도 있는 입장이에요. 예. 근데 부모님께서 먼저 돌아가시 이렇게 순서 지켜주면 되잖아요. 이게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 계신데 자식이 갑자기 어떤 이유로 사망을 했다. 그럼 여러분 재산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받아야? 부모도 계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도 계시고 지금 다 성장한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지가 혼자 살 수 있는 자식들도 있고 그럼 누가 받아야 돼요 상속을? 누가요? 비속이 먼저 받는 거예요. 비속이. 그럼 여기서 받으면 연로하신 부모님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자식이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 사람이 사망했다. 그럼 누가 받아요? 비속이 없으니까 존속으로 가는 거예요. 존속.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상속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넘겨받을 수도 있다. 이해되는 중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이고 부모인데 부가 사망하니까 의리상속을 받죠. 그런데 자식이 먼저 사망하니까 비속이 없으니 존속이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빠진 사람이 누구죠? 빠진 사람이 배우자. 배우자는 어떻게 해요? 배우자는 비속이 있으면 비속과 함께 받아요. 비속이 만약에 없으면 존속하고 받습니다. 비속이 없으면 존속하고 배우자하고 받고, 그럼 비속이 있으면 배우자하고 비속하고 받고, 이건 못 받고요. 이 입장에서는 혼이 나면 빨리 새끼를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요? 빨리 낳아야죠, 빨리. 가급적 최대한 빨리. 그 속도 위반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해되시고 있어요? 예. 직계 비속, 직계 존속. 그럼 왜 직계 비속이 먼저고 존속이 나중이냐? 이건 이유가 다 있어요. 5월 5일은 무슨 날? 5월 8일은 무슨 날? 나중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5월 5일이 빠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네? 지금 이건 농담한 거예요. 네, 너무 진지하게. 요거. 우리 잠시 쉬었다가 상속제도를 좀 더 보겠습니다.